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달 전쯤에 예.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한 북한이라고? 나라는 북한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저게 2019년에 밤에 그 조도. 저게 2025년이거든요. 네. 근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커졌네.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팔고 네. 그 돈으로 중국에서 뭘 사와서. 트레이드.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어느 때보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 뒷배에는 러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매일매일 업데이트할 필요까지 없고 그러기도 어렵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은 해봐야 되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죠. 이게 또 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로도 종종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게 전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럽이나 특히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에도 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분이 있어서 저희는 마음 푹 놓고 다른 거 하다가 뭐 좀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이분이 알아서 또 해주시니까 저희는 오히려 좀 방심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업데이트를 좀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들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겼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됐잖아요. 지금 젤렌스키가 예. 한국에 무기 내놓으라고 지금 대놓고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젤렌스키는 이제 좀 있으면 북한군 3만 명 파병한다. 러시아- 5만 명 파병한다. 러시아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아니 북한은 러시아에 그렇게 해주는데 그럼 한국이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무기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가끔씩 그러네요. 업데이트 이 그게 차원이 아니라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어떤 식으로든. 심지어 우리 외무부에서 일단 거절을 했어요.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 안 준다.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우리는 방어 무기 달라는 건데, 방공망 달라는 건데, 그다음에 너네 이란이랑 전쟁 중인 UAE는 줬잖아. 이러면서 지금 뭐 천공 이런 거. 예, 그거 달라는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우리 외무부에서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그 우크라이나 직전 외무부 장관 꿀레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한국 너네 그러다가 신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벌받을 거야. 근데 뭐 이 마음 말. 급한 거는 알겠는데 왜 안 급하겠어요. 초조하죠.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맡겨놓은 무기도 아닌 걸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도 좀 살짝 마음 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왜 톤과 뉘앙스가 그렇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천궁2 달라는 건데 그거요. 러시아 무기 카피한 거예요, 우리가. 이 프로님 그렇습니까? 아시죠? 나 잘 몰랐어요. 아, 솔직히. 예전에 우리가 러시아에 그 뭐죠? 차관 줬잖아요. 네. 30억. 예. 1991년에. 근데 그걸 러시아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무기로 북방 외교하다가 네, 맞아. 무기로. 그거 헬기로도 받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그 헬기가 산불 막 엄청 맞아. 끄고 다니고. 네. 그래갖고 그때 러시아가 우리가 갚을 돈 없으니까 무기로 갚을게. 이러고 시작한 게 불곰 사업인데. 네. 그래서 그때 러시아 탱크 들어오고 장갑차 들어오고 지대공 미사일 들어오고. 우리로서는 전화위복이 된 건데.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준 거 중에 S-3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러시아판 페이트리어트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뜯어볼 수 있게 해줬어요. 예. 미국은 무기 팔아도 못 뜯어보게 하는데. 해놓고 필요하면 우리 불러 그러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거기 밀떡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신나갖고 다 뜯어서 역설계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나온 게 천궁2예요. 천궁2였구나. 물론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죠. 미사일 그렇지만- 요격 미사일.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천궁2를 우리가 만약에 주게 되면 러시아 무기 카피한 거를 우크라이나에 줘서 그걸로 러시아 무기를 방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얘기는 왜 UAE는 주고 똑같은 거 이제 이란 미사일 막기 위해서 준 걸 텐데 러시아 미사일 막기 위해서 우리 달라고 하는 거 왜 안 주냐라고 하면 이거 우리는 그 어떻게 이해하고 맡겨놨냐? 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우리는 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과의 관계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리로서는 조금 더 비중이 있고 심각해서 그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이미 북한군 파병이 된 게
2024년 10월 처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2024년 10월에 처음 파병하고 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도 처음에 1,000명, 그 다음에 4,000명, 예. 그 다음에 5,000명. 주로 이제 공병들이었는데 계속 이제 파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길내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낸 상황인 것인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뭐 무기를 줘야 되냐, 뭐 파병을 해야 되냐, 빨칵 뒤집혔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게요. 지금 3차 대전이 이제 그냥 소설 속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4대 그 후보지로 나오는 게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북한은 러우 전쟁에 뛰어든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까지 무기로든 뭐 파병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3차 대전 후보지 중에 2개가 겹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다 지금 젤렌스키는 계속 확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거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 공격해갖고. 그래서 그게 카스피해에서. 중동전이랑 거의 붙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 경계했잖아요. 이러다 러우 전쟁하고 이란 전쟁이 겹치는 합쳐지면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세계대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유야무야 됐어요.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트럼프가 허락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이란 아락치 외무부 장관한테 미안해. 본인은 아니었어. 우린 확전을 원하지 않아. 이러고 이제 그렇게.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젤렌스키는 확전을 원하는 상황인데 이란 중동도 지금은 일단락 됐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까지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진짜 3차 대전 후보지 4개 중에 몇 개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젤렌스키가 확전을 원한다고 하는 건 러시아는 굳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네. 이제 러시아는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왜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젤렌스키는 약간 네타냐후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젤렌스키의 정치적인 운명이 좀 풍전등화이기가 쉽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요? 그런데다가 네. 예. 이프로님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그 국방부 장관 페도로 경질했죠. 잘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국방장관이 국민들한테 신임을 좀 많이 받던 네. 분이라면서요. 젊고. 그 이프로님 우리 2달 전에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이 눈부신 맞아요. 드론혁명에 네, 네. 1등 공신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페도로 국방부 장관, 한 명이 팔란티아 알렉스카프 네, 우리 네. 했잖아요. 네, 네. 그 방송 나가고 한 달도 안 돼서 젤렌스키가 페도로를 자른 거거든요. 그 방송에 자극받았구나. 이것까지 봤을까?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지금 젤렌스키가 그 이후에 역풍을 너무 세게 맞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주 전에 정치인 나온 거. 여론조사네. 네, 그래서 예. 말하자면 인기도를 한 거죠. 예. 근데 젤렌스키가 1등도 2등도 3등도 아니고 8등 했어요. 우와. 제가 이거를 젤렌스키까지 캡처하려니까 없었어. 이게 안 보여요. 너무 작게 할 수밖에 없어갖고. 그런데 어떻게 전시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 있죠? 보통 인기 없으면 일부러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지지율 끌어올리는 게 정치 교과서인데. 근데 저는 전쟁 중에 젤렌스키가 항상 인기투표 1위 한 건 아닌데 네. 8위 한 건 처음 봤어요. 그죠? 많이 내려갔죠. 예, 아무리 못해도 한 2, 3위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젤렌스키가 심지어 8위인데다가 젤렌스키 싫다가 더 많아요. 좋다보다. 아, 그래요? 10%포인트나 높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럼 1등한 사람들 있죠? 네. 여기 1등, 2등이 공통성이 있어요. 페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방장관이고. 네. 1등 잘로즈니는 이 사람은 요 직전 전쟁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특별한 과오도 없고 전쟁 잘하고 있는데다가 잘렸구나. 잘루즈니는 인기투표하면 항상 1등이에요. 국민 신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래요? 전쟁 중에 자르고 군인을 갑자기 생뚱맞게 영국으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위 페도로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고 나서 지금 젤렌스키 지지율이 폭망한 데다가 더 심각한 건 요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했거든요. 대선.
네. 시뮬레이션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선이 있게 되면 젤렌스키의 가장 경쟁이 되는 탑3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잘루즈니, 예. 그다음 페도로우. 네. 지금 보시면 노란 게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번 해서 걸러내서 1, 2등이 결선하는데 이 양자 대결 한번 보세요. 노란 게 젤렌스키거든요. 파란 게 그 유럽 파란 후보고. 게 1위 잘루즈니 더블 스코어로 지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다음 페도로우하고도 더블 스코어로 지는 거예요. 심지어 3등하고도 거의 13%포인트 예. 차이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여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젤렌스키 임기 훨씬 지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서 계속 대통령 하는 거지 임기는 벌써 지났고. 근데- 언제 대선을 합니까, 그럼?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끝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가정도 그래서 성립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젤렌스키는 전쟁 끝나면 되게 그냥 위험할 물러나야 수 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보면 잘루즈니는요. 그렇게 크게 권력 의지가 없어요. 존경만 받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대통령 정도 되려면 권력욕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보니까 페도로우는 좀 야심가인 것 같아요. 아, 젊은 젊은 국방장관. 야심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으면 여지까지는 계속 1등은 잘루즈니였어요. 그러다 이제 가끔 젤렌스키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네. 지금 페도로우가 엄청 세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 네. 그래갖고 그런 지금 상황이구나. 아직도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페도로우 돌려놔라 시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알렉스 카프가요 네. 페도로우한테 야 너 잘렸다며 나랑 동업하자 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페도로우가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라 좀 복잡한 정치 환경이네요. 네네.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전쟁이 좀 지속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개인의 정치적인 운명을 생각하는. 둘 다 부하들이었는데 사이가 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질투가 좀 났었다고 해석들을 하나요? 예전에 그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바라보던 그 마음.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페도로는 음. 우크라이나 이순신이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선조다 이러는데 둘 다 약간 자기의 어떤 경쟁자,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를 좀 제거한 면도 분명히 있고요. 있다고 해석이 된다. 근데 이제 페도로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전략이랑 관련해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총사령관이랑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래갖고 저 잘루즈니하고 아니요. 잘루즈니는 진작에 잘려서 영국 대사로 가 네네. 있고 그 후임 그 이후에 시르스키라고 하는 네네. 사람이 총사령관이고 국방장관은 페도로우였는데 페도로우는 이런 거죠. 러시아 같은 골리앗을 상대를 할 때는 네. 전통적인 전술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드론, AI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근데 시르스키는 뭔 소리냐. 고지전 해야지. 그렇죠. 들은 중요하지만 깃발 꽂는 건 보병이 하는 거야. 병력이 중요해. 이러고 맨날 싸운 거예요. 드론밖에 모르는 젊은 놈 같으니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군요. 그렇죠. 시르스키는 약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그랬겠죠.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시르스키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페도로 잘라서 들고 일어나니까 시르스키도 잘라서 네, 당황스럽겠네요.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좀 이러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페도로가 어쨌든 잘해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르는 건 좀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황은 어떻습니까? 전황은 전황은 그때 이프로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은 네. 러시아가 크게 뭐 더 점령한 것도 아니고 교착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도 더 탈환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그때 상황인 거죠. 나왔던 보도로는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군이 하루에 뭐 전사를 몇 명씩 하고 있다는 등 뭐 그건 너무 과장됐죠. 과장 보도로 예. 판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젤렌스키 주장이에요. 음. 일주일에 35,000명씩 죽는다. 근데 젤렌스키는 죽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상자를 얘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에서는 일주일에 35,000명씩 명씩. 죽는다더라. 근데 많이 다치는 사람 포함하는 거면 그래도 러시아도 출혈이 적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 전사자는 한 35만 명 정도. 전쟁 시작 이후에. 전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60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군 한 명 죽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두 두 명 명. 죽고 있는. 네. 야, 우크라이나. 근데 그건 사실 실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막 이렇게 떠도는 그런 양쪽 또는 주장이니까. 선정적인 얘기 빼고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나마 추정이 가능한 그런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했을 땐 그 추정이 맞는 것 같아요. 북한군 파병 이야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그동안 꾸준히 북한군이 지원을 해줬다는 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그냥 계속 그런 거지 갑자기 파병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쪽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놓는 키워드예요? 아, 그건 아니고 실제로 파병 움직임이 있는 거죠. 파병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규모가 더 커진 거잖아요. 대규모로 증편하는 걸? 네, 3만 명인지 5만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러시아 태도가 또 수상해요. 그 처음에도 2024년 10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의 이상한 태도로 봐서 뭔가 있다. 파병 맞는 것 같다. 제가 네네. 그런 말씀 드린 게 예. 그때도 러시아에서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하면 될 걸. 외무부에 물어보면 국방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아, 북한군 파병 됐니라고 물어보면? 네, 국방부에 가서 물어보면 평양에 가서 물어보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노코멘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푸틴이 전쟁 시작하면서 최소 목표로 얘기한 게 돈바스 해방이었는데 지금 5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90%밖에 점령을 못했거든요. 좀 남았군요. 10%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올해 말까지 다 점령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던 러시아 친러시아 사람들 많이 네네, 그 살던 돈바스. 우리 차라리 러시아랑 붙을래라고 했던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분들을 탄압했던 네네. 그 지역이죠. 네네. 거기를 이제 90%밖에 점령 못하니까 러시아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평화협상 하려면 우리가 90% 점령했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 100% 점령할 거니까 다 내놔 이런 거니까 네. 좀 솔직히 궁색하잖아요. 10%는 점령도 못했는데 내놓으라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러시아가 어쨌든 그 10% 깔끔하게 빨리 점령하겠다. 가져버리려고 그러려면 이제 병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걸 북한군을 거기다 꽂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북러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아닌 데는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든가. 갈 수 있는 곳에 북한군 넣고 그 자리에 있었던 러시아군 빼서 그렇죠. 전투병으로 쓰고 그러니까 파병설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거를 굉장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아예 없어요. 페이트리어트가 없어요. 다 떨어졌다면서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러시아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프로님 그때 우리 저번 방송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완전 졌고 러시아 승리가 기정사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엄청 드론 공격을 본토를 네. 때려갖고 막 정유소 막 그 뚜껑 날아가고 막 예. 최대 산유국이 그러니까 수출국이 막 휘발유 이런 거 수입하고 막 난리가 나고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는 전쟁을 자기 일상에서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드론을 막 날리고 있는 동안 미사일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방공망이 아예 없어요. 그럼 페이트리어트가. 러시아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7월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70발 쐈는데 요격 딱 2개 했어요. 완전 뚫려버린 거예요. 지금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저번에 나토 정상회의 6월인가 했을 때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그래 너네 잘 싸우고 있네. 페이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가 또 한 번 워싱턴 갔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 못 주겠는데? 또 말 바꿨어? 그거 줬다가 너네가 막 했는데 그 기밀이 러시아로 들어가면 어떡해? 그거 못 주겠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페이트리어트라도 좀 주세요. 그것도 못 주겠는데 토마호크 못 주겠는데 심지어는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4억 불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하기로 한 게 이미 다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안 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잘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방공망을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 방공망 달라. 그러면서 한국이 사실 우리가 천궁2가 그 대표적으로 네. 가성비 좋다는 우리가 이제 방공망이니까. 페이트리어트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천궁2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마침 북한이 또 파병한다 하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우리한테 무기 좀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기를 주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탐탁하게 생각지 않겠군요. 분위기상.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예. 이제 젤렌스키가 막 우리한테 조르는 거는 우리가 마크가 돼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데다가 이프로님 며칠 전 들으셨잖아요. 트럼프가 이란 전쟁 좀 한국에 도와달라 했더니 노땡큐라 거절하더라. 하더라. 우리 주한미군이 몇 명이 가서 지켜주고 3만 9천 명 있는데.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건지 난 답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는 왜 맨날 그래요? 우리 3만 명 아니에요. 2만 8천 명인데 맨날 뭐 4만 명이 넘게 있다. 뭐 3만 명이 넘게 있다. 숫자에 관한 정확성이 늘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숫자만 그런가요? 그런데다가 네. 주한미군이 꼭 우리만 지켜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미국의 쓰임새도 있는 거잖아요. 대중 그 방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우리는 한국 도와줬는데 이란 전쟁 때는 한국이 안 도와주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괘씸하네. 예. 이러고 있는 건데 젤렌스키는 계속 조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트럼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라도 좀 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번 거절하기 좀 민망해지면 근데 전 트럼프가 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다 거절했잖아요. 자기도 거절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마음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줬으면 좋겠는지 안 줬으면 좋겠는지도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근데 모르죠. 그게 모르는데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북한군 증원까지 하는 거 보면 이제 약간의 더 추가적인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방송 보도되는 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그거로 인한 러시아의 피해가 주로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기는 게 뉴스인 거지. 네, 근데 사실요. 서로 지금 드론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라고 네, 네. 지나요. 음, 여기서 날리면 러시아는 또 날리는 건데 네. 그 피해를 합치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커요. 전장이 우크라이나일 테니까요. 전쟁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본토 타격이잖아요. 네네. 드론 서로 공격, 서로. 미사일 공격은. 그 본토 타격으로 인한 뭐 에너지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피해 정도도. 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프로님께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본토 드론으로 상대방 본토를 얼마나 많이 타격을 했나. 했나거든요. 빨간색이 러시아, 파란색이 우크라이나. 네, 파란색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드론 공격을 한 거고,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은 거. 네, 빨간 거는 러시아가 공격받은 거. 예. 근데 적어도 2026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한 거죠,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로. 예.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2026년에 막 뉴스가 된 건, 최근에 어, 러시아로 공격하는 것도 꽤 많아졌네. 오히려 늘었네. 오히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러시아보다 더 많아졌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양쪽이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서로 치고받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러시아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량을 이렇게 늘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미사일 쏜 거, 공격한 거거든요. 이게 1년 동안의 변화예요. 최근에 많이 늘었네요. 최근에 거의 더블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아킬레스건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섞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역량이 발전하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드론 역량이 엄청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8월 9일에 CNN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자의 타격 능력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트라이크 타격 능력은요. 예. 드론하고 미사일만이 아니고요. 그 포탄 공격 있죠. 그러니까 뭐 자주포, 박격포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그동안의 각자의 양국의 타격량을 비교한 거예요. 왼쪽이 러시아고 오른쪽이 우크라이나인데 비교가 되나요? 아이고. 비교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공격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재래식 무기까지 합친 그런 거니까. 타격 능력이잖아요. 예, 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러시아의 그 본토 타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력 그 능력의 80%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아예 전국이 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번 겨울이거든요. 난방도 필요하니까. 난방, 전기, 가스.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막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각자 가정용 축전기, 가정용 발전기, 준비해라. 비상식량 이런 거 다 비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즘에 들어서 두드러진 거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완전히 지금 거의 불능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네. 그건 아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최대 곡물 수출국인 거. 예.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 그 곡물 그 시장의 20%를 러시아, 밀, 뭐 옥수수 이런 게 차지했고 네. 우크라이나가 1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가난한 나라들에 많이 갔어요. 아프리카 막 이런 데. 네. 근데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공업이 발달한 데가 돈바스거든요. 예. 그게 이미 전쟁 전부터 막 거기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 수출하는 거에 60%가 곡물 수출로 인한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출의 90%가 오데사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국. 지금 러시아가 거기를 거의 그 항구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거기를 미사일로 다 공격을 그럼 해갖고. 수출을 못 하겠네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75% 수출이 막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8월 기사거든요. 아, 최근에 이제 나가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곡물이. 이거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게 오데사 그건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고 아, 러시아. 여기 빗금 친 게 러시아가 점령한 곳이죠. 돈바스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크림반도인데 예. 오데사는 여기 있어요. 바로 붙어 있구나. 네, 오데사 여기서 이렇게 흑해를 거쳐서 빠져나가서. 예, 터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요. 예, 거기 예. 해서 지중해로 나가 수출하는 건데. 그래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네. 근데 이 오데사를 다 두드려 때려버렸다니까요. 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지금 곡물 생산이 작년 비교해서 75%가 다운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저거 빼고 나면 다른 항구도 없을 텐데 바다도 좁게 만나고 있는 나라라서. 육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위로 해서. 근데 만약에 폴란드로 해서 예. 저번에 육로로 보내려다 폴란드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네. 폴란드 농민들이 그 중간에 와서 싸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쵸. 우리 내가 농사 지은 거 똥값 됐다고.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니네가 이래? 야. 이래갖고 막 들고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바다로 갔었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네. 젤렌스키가 푸틴한테 우리 흑해선 휴전하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푸틴이 뭘 택도 했어? 없는 소리. 아. 미쳤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제 말은 크게 봐서는 지금 서로 들어온 미사일 막 엄청나게 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 없으니까 러시아는 미사일 수를 늘려갖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님도 아시겠지만 드론하고 미사일의 타격 능력이 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드론으로 전쟁에 승패를 바꿀 수는 없어요.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드론은요, 군사적인 거보다는 정치적인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계가 다, 뭐 러시아가 어차피 이기는 전쟁 아니야? 우크라이나 도와줘서 뭐해? 했었는데, 우리 살아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름 저항을 하네? 라는. 그럼요. 그걸 우크라이나 보여주는. 잘하고 있네. 좀 더 도와줘도 되겠네. 특히 미국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아. 트럼프가 옛날만큼 젤렌스키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해줄 걸 해주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너네 잘하고 있네. 뜻밖이야. 이러고 해봐 좀. 이러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양국 국민에 대한 여론전이 있는 거죠.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이러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 멀리서 전쟁을 하든 말든. 전쟁하는지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날라오니까. 더구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주로 우리는 정유시설 때린 거. 근데 러시아의
쿠팡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 쿠팡 네네. 또는 러시아 아마존. 예. 그러니까 제일 최대 그런 걸 전자상거래 들었는데. 예. 와일드베리라고 하거든요. 그거 사장이 고려인 여자분이에요. 아, 따찌아나 김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여자 중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음. 러시아 여성 부호 예. 1위. 예. 근데 막 이혼 소송하는데 총싸움해요. 막 남편이랑. 그럴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쿠팡이 하루아침 못 쓰게 되는 그 와. 물류기지들을 지금 살아남은 게 없대요. 다 때려갖고. 러시아가 때려서. 근데 그게 러시아 국민이 가장 애용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정유소 뭐 휘발유 없지, 배송 안 되지, 막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한테도 우리 잘하고 있어. 어쩌면 이길지도 몰라. 막 이러고 있는 거인. 그런 거지.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뒤집기는 결정하지는 힘들어요. 않는다. 아직까진 그래요. 앞으로 뭐 정말 AI, 심지어 이제 로봇 같은 거 예.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페도로우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의 모통 그거예요. 예전에 그 지휘관 장군들이 하던 건 AI 프로그램이 하고 예. 예. 옛날 군인이 하던 건 로봇이 하게 하겠다. 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가서 안 죽어도 안 죽어도 되게 되니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AI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는 모르겠지만 특히 그 로봇은 한참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보병에 가서 깃발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지금 어떤 거래가 좀 있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혹시 네. 이 기사 좀 유명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달 전쯤에 예.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북한이라고? 한 나라는 북한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프로님 이 사진 되게 유명한 건데 아 맞아요. 저건 몇 년 전 사진일 것 2014년 그렇죠. 나사에서 진짜 북한은 경제 망했나 보다. 어떻게 밤에 불이 저렇게 안 켜질 수 있냐. 평양에만 잠깐 있고. 우리나라가 섬처럼 보이잖아요. 네.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인공위성 촬영한 걸 텐데. 그쵸. 근데 이거를 요즘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저게 2019년에 밤에 네. 그 조도. 저게 2025년이거든요. 네. 근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커졌네.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2024년에 이건 이제 한국은행 통계인데 북한이 경제 성장률이 3.7%라는 거예요. 괜찮았네요. 4%대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보다 나았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를 우리가 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북한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주로 이 평양 중심으로 한 거긴 하지만 같아요. 결국 같은 통계라면 통계의 일관성은 대충 있을 테니 그렇죠. 최근에 아무튼 좋아진 건 좋아진 거다. 어느 근데- 정도 좋아졌는지는 그쵸. 확실치 않아도.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팔고 네. 그 돈으로 중국에서 뭘 사와서. 트레이드 무역하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어느 때보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거에 그 뒷배에는 러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2023년 정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10월부터는 군인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군인 파병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오니까. 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월남전에서 딱 정확히 저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팔아서 돈 받고 파병해서 돈 받고. 공병 보내서 공사해주고 돈 받고 뭐 물건 실어 날라주고 돈 받고.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이제 갚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첫 번째는 식량으로 갚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에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식량이 남아 돌아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식량 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러시아가 주는 게 바로 석유예요, 석유. 기사인데 2024년에 한 해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준 석유가 150만 배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제재받고 있잖아요. 네. 그 대북 제재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맥시멈이 50만 배럴이에요.
그 이상 수입하면 안 돼요. 근데 러시아 세 배를 150만 줬네? 배럴씩 막 주고 있는 예. 이미 2024년부터 이제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식량 주고 무기 주고, 야, 그 다음에 그 돈도요. 그 얼마 전에요. 그 대북 제재 감시단이 있어요. 다국적. 거기서 매년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기 보고에 따르면 원래 은행 거래 못 하게 돼 있는데 북한, 러시아도 마찬가지. 예, 예. 근데 둘이 루블로 거래하고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그러고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이프로님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빌린 돈도 러시아가 무기로 갚았잖아요. 저기는 맞다. 전통이네 정말. 그러면 여기도 뭐 무기 주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이미 그 방공망이 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방공망 중에 판치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패트리어트 같은 거예요? 예, 약간 어. 이동형 방공망 같은 건데 그 판치르 넘어갔대요. 북한에 그 기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자전 같은 거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런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파병을 하면 군인 월급 돈도 생기는 외화벌이도 되는 거지만 배우잖아요, 가서. 실전 경험 쌓는 거죠, 사실. 그럼요. 사실. 더구나 현대전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드론 전쟁의 경험을 쌓는 건데, 이래저래 국방력이 강해지겠네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드론 전쟁을 경험한 나라는 딱 6개밖에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다음 북한이에요. 중국은요. 그러네.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드론을 막 작년에도 막 400만 대씩 만들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이 중국 부품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드론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전 경험이 예, 없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그런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쌓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래저래 위협이네요.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 기사 중엔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저렇게 북한을 이용만 해먹고 제대로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그래갖고 김정은이 입이 이만큼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입이 이만큼 나왔다면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핵기술, 네. 핵무기 기술일 텐데 예. 그거 안 주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보니까 IAEA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핵기술은 안 넘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소소한 기술들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프로는 이게 너무 위험한 게 네. 그런 거죠. 지금 우리 K 방산이 헐헐 날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DNA가 러시아 무기였다. 공교롭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러시아 무기 그대로 카피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미국 무기, 유럽 무기도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그거를 합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K만의 어떤 걸 예. 만들어낸 건데, 근데 어쨌든 K방산의 기초가 된 거는 러시아 무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막 계속 이렇게 친밀해지다 보면 미래의 NK방산의 DNA를 또 러시아가 주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 방산의 DNA를. 그러니까 북한 방산의 DNA를 러시아가 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공교롭네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럼 우리는 파병 요청은 받을 텐데 일단은 거절은 했습니다만. 우리 그런 파병 요청 받은 게 아니고요. 무기. 무기. 방공망 달라고. 그런데 저거를 그 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옛날부터 너무너무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저렇게까지 긴밀하게 밀착하는 거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길게 봐서는 러시아는 우리가 더 필요하죠. 차라리 우리가 러시아한테 무기를 좀 주고 북한군 갖다 쓰지 말아라. 아니 그게 아니고 무기를 주고 이런 게 아니. 러시아 우리 무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필요해도 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 그게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프로님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땅이 제일 넓은 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네.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요즘은 인도지만 중국이잖아요. 중국, 예. 그 나라가 국경에 4,300km가 붙어 있어요. 그건 둘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들 지금 사이에도. 둘이 친해 보여도
절대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입장 너무 난처하잖아요. 러시아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트럼프하고도 합의 봐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특히 유럽하고 그럼 저 척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무기나 군사, 뭐 이런 방산 이쪽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런데도 우리 또 북극 항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겠다. 또 그거 있네. 근데 북극 항로는 그 북극 항로의 루트의 90%가 러시아 영해를 따라 흘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협력 없이는 못 만드는 거죠.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데다가 북극 항로만이 아니라 지금 기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 지구가 워밍 차원이 아니잖아요. 뜨거워지고 활활 끓고 있죠. 있잖아요. 예. 막 그리고 막 불나고 활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가 지정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서 인류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북극일 거라는 그러겠죠.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는 다 러시아 영토고 북극권도 거기 영유권 따지면 분쟁은 있지만 대략 50%는 러시아 네. 그 영유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래저래 뭐 북한 복잡하게 위협 걸렸구나. 다운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도 근데 우리 경제 뭐 이런 걸 위해서도 러시아하고 관계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할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거의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른바 관리면 관리, 접촉이면 접촉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실리적인 생각이 좀 아직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러시아는 맨날 그러잖아요. 이 얘기 되게 유명한 건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는 우리랑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러시아 대사가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 네. 막 이러고 푸틴도 우리가 옛날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런데도 푸틴이 직접 안 줘서 고맙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좋았잖아. 막 이렇게 계속 러시아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러시아 대사가 한국 맨날 북극항로 얘기하는데 러시아랑 이런 관계면 못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협박이 아니에요. 그건 구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말고 친하게 잘해보자. 지내자. 우리가 너네가 좀 여러 가지 말 머리를 굴려야 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있어 러시아가 좀 잘해보자. 그러네.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구나. 사실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친이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 프로포즈하는 그런 느낌이네. 우리가 남친이 있어요? 미국 뭐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세상이 너무 변해서 그래. 예전에는 미국 없으면 큰일 났죠. 근데 지금은 미국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도 중동판 나토 만든다면서요. 미국 못 믿겠다고. 사우디는 중동의 맹주 큰형님이죠. 네.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방력이 탑2예요. 튀르키예가. 미국 빼고 나토 회원국 중에 병력이 제일 많은 것도 튀르키예고요. 하여튼 2위예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셋이. 근데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국가 중에 핵 가진 나라는 파키스탄밖에 없어요. 그러네 또. 그러니까 그 셋이 모인 거잖아요. 미국 못 믿는다고. 예.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도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 트럼프 하나니까 막 그러는 거고. 우리도 이제 세상 바뀌고 세월 바뀌는 거니까 좀 기민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그런 옛날 생각에 젖어 있지 말고. 근데 그 이프로님 예전에 이프로님이랑 올 초쯤인가 방송할 때 제가 미국이 네. 예전 같지 않다. 미국 소프트 파워가 무너지고 있다.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욕 많이 먹고 있죠 미국이. 근데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미국 여론조사예요? 어떻게 예, 나왔어요? 피우 리서치 센터 아시죠? 이제 여기서 7월 달에 근데 미국 대상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36개국 시민 4만 명 대상으로 한 거니까 엄청나게 큰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미국이 좋니 중국이 좋니 이런 네. 질문이네요. 그랬더니 중국이 더 좋아가 46. 역전했네. 네, 미국이 더 좋아는 36.
10%나 중국 더 좋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에버리지 평균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라별로 했을 예, 때 예, 예. 이프로님 한번 맞춰보실래요? 미국이 중국보다 더 좋다. 36개 국가라 그랬잖아요. 예, 예. 미국이 더 좋다고 몇 나라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36개 중에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10개에서 15개 국가는 나와야 저 포인트 나올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6개. 미국이 더 좋다 6개밖에 안 되고요. 어머나. 25개가 중국이 더 좋다예요. 저도 약간 너무 놀랐는데 이게 중국이 더 좋다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뭐 동남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요. 캐나다는 뭐 워낙 요즘 사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중국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한 게 딱 6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거 딱 6개가. 여기 한국이 이제 당연히. 야, 미국은 한국한테 잘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저기서 녹색이 미국 좋다. 네. 파란색이 중국이 좋다. 좋다.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이 눈물 날 만큼 미국 편인 거고요. 미국 편이고 네. 이스라엘은 뭐 더욱 뭐 그렇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국도 그러네. 미국이 더 좋다고 한 6개 나라 중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그러니까 필리핀은 거의 뭐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뭐 그렇다 치면 한국은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러게요. 저런 상황,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저런 그죠? 상황이군요. 전 세계가 미국에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쩐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건 어쨌든 한국, 그렇구나. 일본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마 그래도 중국이 더 좋다고 한단 말이야라는 생각도 저도 얼핏 들었는데 한국에 사는 제가 느끼는 여론일 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좋다 싫다는 더 감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더 긍정적이냐예요.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한 거니까. 그렇긴 해도 어쨌든 비슷한 그게 좋다 거죠. 싫다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어떤 평가고요. 좋다 싫다는 아하. 그게 더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좋다 싫다 싫은 건 그쵸,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평가인 거죠. 요즘 중국이 잘하는 것 어떤 면에서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면에서? 근데 요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이 뭘 잘해서라기보다 미국이 자꾸 트럼프가 점수를 잃었어. 맹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못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요즘 그럼 그렇답니다. 요즘 이렇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죠, 그죠? 저 좀 근데 멀리서 벌어지는. 이프로님은 되게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해 가면 될까요? 이런 상황을.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늘 이렇게 척지고만 살면 불편해진다는 게 가장 큰 요점인데. 그런데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방인 것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다만 일본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외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국민 여론에 강하면 못하는 거고, 일본이랑 뭐가 좀 협조가 되고 싶어도 또 일본이 무슨 가끔씩 뭐 망언을 한다든가 해서 국민 감정 나쁘면 또 그 타이밍에 못하는 거고,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와도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동력은 국민 여론이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을 설득하든 유럽을 하든 하는 건 이제 전문 외교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 여론이 그래 러시아와 또 우리도 이렇게만 지낼 수는 없어라고 하는 여론이 일단은 퍼져야 뭔가 이제 제너레이트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 선두에 이문영 교수님이 계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3%가 조명 들고 이러고 있는 거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물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같이 좀 고민해 보시죠. 자꾸 세월 빨리 지나가고 세상 빨리 변하는데 옛날 생각만 갖고 있으면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문영 교수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또 어렵게 항상 모시지만 모셔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